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오늘 다시 읽는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학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프로 세미나를 통해서 철학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독일 어느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서양 철학서에서 위대한 철학자 몇 사람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8사람을 댑니다. 고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근대의 칸트와 헤겔, 현대의 하이데거와 위트겐슈타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사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영국에서 나오는 아마 세계 철학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더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나오는 철학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세계 철학사도 이제 이러한 구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맞춰서 제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는 20세기 철학 3인방. 제가 철학을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거기서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3사람을 내라라고 하면은 마르틴 하이데거, 그 다음에 위트겐슈타인, 루드빅 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게오르그 루카치, 이 3사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루드빅 위트겐슈타인은 이제 논리 철학 논고,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언어론적 전환을 일으킨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게오르그 루카치가 있습니다. 게오르그 루카치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살다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역사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20세기에 마크시즘을 전파시킨 사람이고 전 세계를 3분의 1 이상을 빨갛게 물들인 사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게오르그 루카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21세기 과연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철학자는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철학자로서는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우리의 이제 주제로 넘어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이 3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존재와 시간에 대한 감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거를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철학자 3사람을 들라 하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마르틴 하이데거, 루드빅 위트겐슈타인, 게오르그 루카치 3사람을 듭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서양 철학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존재의 근본 의미를 인간 현존을 통해서 재조명함으로써 20세기 철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사람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계속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데거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지도 많고 해서 하이데거의 생애와 사상, 그걸 사진으로 보는 하이데거와 그의 삶이라는 점으로 저 나름대로 이미지를 꾸려본 것입니다. 여기에 메스키르히도 있고 하이데거 공부방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살았던 생각,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묘지, 이런 것을 이미지로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1927
1987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로도 이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하이데거가 생전에 자기가 쓰고 있는 존재와 시간 옆에 메모를 했던 거, 그것까지도 첨가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정판을 갖고 저도 개정판을 지난 9월에 새로 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이 이것입니다. 예, 1889년에 태어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1889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1889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가 바로 1889년에 태어났습니다. 히틀러하고 이 비트겐슈타인은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논리 철학 논고를 썼고, 그 다음에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책을 낸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은 바로 20세기 철학의 판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일상 언어 철학, 언어론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 전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근대를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를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통해서 언어론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두 가지 책이 바로 언어론적 전환을 일으킨 책입니다. 예,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논리철학 논고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 게오르고 루카치, 1885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쓴 역사와 계급의식. 게오르고 루카치는 헤겔 철학의 변증법과 총체성 개념을 마르크스주의에 접목하여 소구 마르크스주의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의 미학 이론을 통해 현실주의의 예술이 총체적 세계상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철학과 예술의 긴밀한 연결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 게오르고 루카치의 이러한 선풍으로 인해서 20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가 마르크시즘으로 3분의 1이 물들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학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역사와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그 책의 예전판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텍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존재의 물음의 형식적 구조,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된 하이데거의 철학사적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 하이데거는 그의 사유 편력을 실제성의 문제와 더불어 시작했고, 그로써 조심스럽게 존재의 영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존재에 대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음이라는 이 문제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발견하라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여러 상이한 존재의 영역을 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논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의미체, 자연적 존재자, 이성의 존재자 등이 현실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이데거는 특히 논리적인 것의 영역 안으로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논리학이 형이상학 내에서 일종의 특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논리학을 심리학주의의 지배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논리학의 하나의 독자적인 대상 영역을 확보해 주어 그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분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최종적인 것,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인식 양태와 의미 양태는 존재 양태로 소급되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뚜렷해졌다고 하이데거는 확신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이데거가 말한 것이 아니라 페글러가 하이데거의 이 당시의 철학적 배경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아주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지만 내 머릿속을 넘나든 생각은 만일 존재자가 다양한 의미로 말해질 수 있다면 그중 어떤 것이 주도적인 근본 의미일까? 존재는 무엇을 일컫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문제지기였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서히 망각 속에 빠져버렸던 존재 물음이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믿었던 것입니다. 존재 물음은 여러 상이한 영역의 존재자의 존재를 묻는 것도 존재에 대해 다양하게 말해줄 수 있음을 문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의 존재의 단일성, 즉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페글러는 하이데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존재와의 씨름은 분명 고대의 그것과는 다른 길을 택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관념적, 개념적 사유의 길도 증명하며 전개해 나가는 명제의 길도 추상의 길도 아니요 실존의 길, 즉 실존 안에서의 존재 자신의 길, 호도스입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낱말로 본 뒤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 물어보아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도대체 이 물음에 대한 이해를 우선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존재가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한다면 우선 존재자를 그 존재에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자란 애초부터 존재 이해가 갖춰져 있는 그런 존재자뿐입니다. 이 존재자란 그의 존재 규정이 바로 존재 이해인 현존재, 다자인입니다. 앞서 일어나는 존재 이해에 의해 가능케 되는 존재 물음은 현존재 자신의 존재애로 향해져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에게만 존재가 선언적으로 열어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존재 존재만이 존재의 진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존재의 드러남의 발견됨의 장소입니다. 그에게서만 존재의 근원적인 밝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각기 그것인 바 그런 존재자, 여러 다른 가능성 중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를 우리는 용어상 현존재, 다자인, 거기에 있음이라 지칭해보자. 이것이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던지고 있는 실마리 화두입니다. 현존재는 존재의 밝힘의 자리이며 존재의 한가운데에서 존재가 존재로서 거기에 있게 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현존재는 존재의 거기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이해하는 그 존재자의 이름을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이름합니다. 존재의 물음을 정리하려는 작업은 따라서 이러한 표본이 되는 존재자, 현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분석을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존재론은 이렇게 해서 현존재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학이라고 규정됩니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존재 구성 틀의 전체성이 분석되고 인간 존재의 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원적 사건애로 초월적으로 소급되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안에서
존재가 선언적으로 열어 밝혀지고 그래서 경험적 존재적 만남이 가능해지고 존재자가 스스로를 내보이게 되는 그것인 현존재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말, 본디 우리가 존재한다는 낱말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오늘날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제기해야 한다. 존재라는 표현을 이해 못한다 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혹감이라도 갖게 되는가? 이것이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시요. 이상스럽게도 하이데거는 존재의 물음을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직접 던지지 않고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이데거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낱말들로서 존재한다는 낱말,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 방식은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게 마련입니다. 존재는 그 낱말의 뜻이나 의미의 분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말인가? 존재 이해라는 것은 존재라는 표현을 이해함을 말하는가? 낱말과 표현의 이해를 의미 이해와 동일시해도 좋은가? 존재 또는 존재한다는 낱말의 의미는 곧 존재의 의미인가? 라고는 이런 다양한 물음들이 펼쳐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데거가 던지기는 존재 물음을 뎀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이데거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존재 물음의 의미를 가능한 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첫째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여기서 그저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존재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 내지는 존재한다고 말할 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이 물음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함과 사유함을 감통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그들이 의미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에 그들이 말을 건네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물음은 존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존재라는 낱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라고 뎀스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벌써 존재, 존재 이해 그리고 존재라는 표현 사이의 관계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념의 문제에 대한 하이데거 자신의 암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존재 이해에 대한 해석은 그 필요한 실마리를 이미 형성된 존재 개념에서부터 비로소 취하고 있다. 개념의 밝은 빛에서부터 그리고 그 개념에 속해 있는 그 밝음의 명시적인 이해의 방식에서부터 어둠에 감싸여 있는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존재 이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가 어떠한 종류의 어둡게 함 내지는 방해가 존재 의미가 발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필연적으로 그런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하이데거의 진행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형성된 존재의 개념과 그 개념에 속해 있는 명시적인 이해의 방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해와 말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 또는 더 나은 말로 동일 근원적인 연관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하이데거가 그의 연구를 거의 항상 철저한 의미 분석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를 그의 현상에 대한 연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진행 방식에서부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아래와 같은 결론을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스타센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비판적인 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찰에서부터 하이데거의
입각점 아래에서의 존재론적 연구에 대한 중요한 귀결이 이끌어져 나오는데 즉 기초존재론은 하이데거 자신이 인정할 용의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언어의 현상에 묶여 있으며 때때로 그것은 언어의 존재론이나 다를 바가 없기도 하다. 의미와 존재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존재에 대한 물음이 일차적으로 언어적 현상에 대한 물음, 즉 어떤 것의 의미에 대한 물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 스타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비판적인 논의를 전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쨌든 언어를 갖고 벌리는 진행은 암암리의 언어에 대한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 과연 하이데거가 의미와 뜻을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데거가 암암리의 어떠한 언어에 대한 이론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지 존재 물음이 기초 존재론 뿐만 아니라 스타센,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한 이 스타센의 말대로 언어의 존재론과도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 지적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이데거가 던지고 있는 존재 물음의 형식적인 구조를 살펴보기 이전에 하이데거가 어떻게 존재와 시간을 쓰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존재, 언어, 존재자, 인간, 인식 등등의 주제를 다루는지를 대충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간단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다양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음이라는 문제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재의 다양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존재의 다양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의 존재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의미체, 자연적인 존재자, 이성의 존재자 등등 이것들이 다양한 의미의 존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이데거는 논리학이 형이상학 내에서 일종의 특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논리학을 심리학주의의 지배에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셀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 작업을 통해 하이데거가 존재는 최종적인 것,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고 인식 양태와 의미 양태는 존재 양태로 소급되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존재자가 다양한 의미로 말해질 수 있다면 그중 어떤 것이 주도적인 근본적인 의미일까? 존재란 무엇을 일컫는가? 이것이 하이데거 존재의 물음이 펼치고 있는 문제의 갈래이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물음은 여러 상이한 영역의 존재자의 존재를 묻는 것도 존재에 대해 다양하게 말해줄 있음을 문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의 존재의 단일성, 즉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토 페글러는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음에 대한 예시를 본다면 이거는 뭐 예술가들이 특히 많이 이제 표현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예술적인 표현. 티치아노의 우르바노의 비너스에서는 비너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네는 올랭피아에서 비너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낱말, 개념, 그 다음에 의미, 이것들이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존재 사유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유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매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예, 존재의 무림의 형식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텍스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물음의 형식적 구조. 앞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존재의 물음은 모든 물음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 물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초 물음을 제대로 제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물음 일반을 고찰해 보면서 물음에 무엇이 속하는지를 알아보고 존재의 물음이 어떤 점에서 탁월한 물음인지를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은 무언가를 알기 위한 찾아 나섬입니다. 우리는 물음을 던지면서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그것,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완전한 무지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물음마저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 있기 위해서 모르고 있는 그것에 대해 최소한의 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앞선 알이 물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음은 일종의 찾아 나섬이다. 모든 찾아 나섬은 찾고 있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앞선 방향을 제시받는다. 물음은 존재자를 그것에 있음의 사실과 그리 있음에 있어 인식하려는 찾아 나섬이다. 인식하는 찾아 나섬은 물음이 향하고 있는 그것을 밝히 파헤쳐내어 규정함이기에 탐구가 될 수 있다. 물음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구조기기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첫째, 물음은 어떤 것에 대한 물음으로서 그 물음에서 명시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의 내용 또는 주제를 우리는 물음에서 물어지고 있는 것, 독일어로 das Gefragte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은 찾고 있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언가에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물음은 어떤 것에 대한 물음으로서 어떤 방식으로건 무언가에 물음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알기 위해 물음이 향하고 있는 직접적인 물음의 대상을 우리는 물음이 걸려 있는 것, das Befragte이라고 하이데거는 이름합니다. 셋째, 물음에서 본래 의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에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 어떤 것에 물음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바로 여기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 das Erfragte에서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태까지 물음의 구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이데거가 처음으로 물음의 구조를 파헤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어의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똑같이 물음과 관련지어가지고 das Gefragte, das Befragte, das Erfragte. 이건 독일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말놀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권의 언어와 철학은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말로 철학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하이데거가 독일말로 철학을 했듯이 말입니다. 존재 물음도
물음이기에 물음 일반이 갖추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형식적 구조 계기를 함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자고 하이데거는 말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선 먼저 존재 물음이 어디에서 자신의 앞선 방향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지요. 우리가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존재에 대한 앞선 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미 존재 이해 속에서 움직이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상적인 존재 이해에서부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미 존재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 존재에 대한 이해 속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이다, 존재가 무엇을 뜻하는지 개념적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어쨌거나 존재 물음이 자신의 앞선 방향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로부터입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찾고 있는 것은 비록 처음에는 전혀 파악 불가능한 것이긴 해도 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물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존재입니다. 존재자가 아닌 존재입니다.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 존재자가 각기 이미 그것으로 이해되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존재자의 존재가 그 자체 또 하나의 다른 존재자일 수는 없습니다. 존재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존재를 존재자애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는 존재자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혀질 수는 없습니다. 존재는 나름의 고유한 제시의 양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물어지고 있는 것이 존재이고 존재가 그때마다 존재자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한 존재 물음에서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은 존재자 자체임이 귀결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존재자에서 이 존재자의 존재를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 성격을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존재자가 그것이 그 자체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접근 가능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존재 물음이 걸려있는 그 존재자애로 이르는 올바른 접근 양식을 획득하고 확보해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어떤 특정의 존재자의 존재 물음이 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많은 것에 대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과 우리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관계 맺고 있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도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있다는 사실과 글이 있음에 그 다음에 실제, 눈앞에 있음, 존립, 타당함, 현존재에 있음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존재자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 그 존재의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가. 이것이 존재 물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존재 물음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 존재자 또는 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구명이 아니라 존재 일반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존재자의 존재를 밝혀내야 하고 거기에서 존재의 의미를 읽어내야 하며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존재 일반의 의미로 물음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쨌거나 존재 물음에서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상이 존재의 물음에서 확인해낼 수 있는 형식적인 세 가지 물음의 구성 계기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존재의 물음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출발점이 될 법례적인 존재자입니다. 존재의 물음의 출발점이 될 존재자는 임의로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존재자가 일종의 우위 내지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특정한 존재자가 법례적 존재자로서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의 물음을 정리 작업하는 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존재의 물음의 정리 작업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존재에 대한 관점의 방식에 대한 설명, 의미의 이해 및 개념 파악에 대한 설명, 법례적 존재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능성의 준비, 그리고 이 존재자로의 참다운 접근 양식의 산출 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물음을 구성하고 있는 행동관계들이며 이 행동관계는 어떤 한 특정한 존재자, 즉 묻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존재 양태들입니다. 따라서 존재 물음에서 물음이 걸려야 할 법례적인 존재자는 다른 존재자가 아니라 물음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존재자, 즉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곧 그런 존재자로서 존재 이해 속에서 움직이며 여러 다른 가능성 중 물음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존재자를 현존존재, 다자인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존재의 물음의 출발점이 현존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하이데거가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입증하기 위해서 오랜 앞장에서 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물음의 형식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존재 물음은 모든 물음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 물음이기 때문에 먼저 물음 일반에 대한 고찰을 해야 됩니다. 물음은 무언가를 알기 위한 찾아 나섬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무지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물음마저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음을 던진다는 것은 모르는 그것에 대해 최소한의 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앞선 알미 물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위대한 발견이기도 합니다. 모든 물음은 일종의 찾아 나섭니다. 모든 찾아 나섬은 찾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방향을 미리 제시받는다. 물음은 존재자를 그것에 있음의 사실과 그리 있음에 있어 인식하려는 찾아 나섭니다. 인식하는 찾아 나섬은 물음이 향하고 있는 그것을 밝히 파헤쳐 내어 규정함이기에 탐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존재화 시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의 세 가지 구조 계기를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물음은 어떤 것에 대한 물음임으로써 물음에는 물어지고 있는 것, 타스케프락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물음에는 물음이 찾고 있는 그것을 알기 위해 무언가의 물음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물음이 향하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물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즉 물음이 걸려 있는 것, 타스페프락테가 있습니다. 셋째는 물음에는 물음에서 본래 의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 타스에어프락테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존재에 대한 앞선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존재에 대한 우리의 앞선 암이란 우리가 항상 이미 존재 이해 속에서 움직이며 살고 있다는 사실, 즉 일상적인 존재 이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존재 이해에서 존재 의미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존재는
어떤 것이다, 어떤 것으로 있다라고 답하면서도 이 있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있다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존재를 있다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해가 평균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러한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가 존재 물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장입니다.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는 하나의 현사실이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그야말로 명제입니다. 이제 현사실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사물들이나 사건들이 시공간에 놓여 있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타짜케입니다. 사실은 팩트와도 같습니다. 이 팩트는 행해진 것을 뜻하는 라틴어 팍tum에서 유래하였고 하이데거가 현사실이라고 표현하는 팍tu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내던져져 있음과 인간이 이 내던져져 있음을 떠맡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우리의 존재 이해가 규정되지 않았고 어심푸레하며 낱말적 삶의 한계에서 거의 못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각기 사용되고 있는 이런 평균적인 존재 이해, 그것은 비록 무규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곧 하나의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팍tu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자가 아닙니다.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는 것이며 존재자가 이미 이해되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존재자의 존재는 그 자체 또 하나의 다른 존재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를 존재자애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는 존재자를 발견하는 것처럼 밝혀질 수는 없습니다. 물음이 걸려 있는 것, 무너지고 있는 것이 존재이고 존재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때마다 존재자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인 한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은 존재자 자체입니다. 우리는 존재자에게서 이 존재자의 존재를 캐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 성격을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존재자가 그것이 그 자체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접근 가능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존재 물음이 걸려있는 그 존재자에 이르는 올바른 접근 양식을 획득하고 확보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음이 꾀하는 것은 존재 물음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존재 일반의 의미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자의 존재를 밝히고 거기에서 존재의 의미를 읽어내며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존재 일반의 의미로 물음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존재와 시간의 구조입니다. 어쨌거나 존재 물음에서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 이거는 만화 원피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원피스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원피스란 대비부라는 앞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전제하고 진행시킨다고 합니다. 우선 모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 있어서의 앞선함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예로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막스 카우스의 궁려하는 이 여인, 우리의 모든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존재 이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궁리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기마타의
작품, 이것은 이제 아이스가 녹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 존재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이, 그 깊이를 겉모습에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텍스트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텍스트에서 이제 텍스트 따라 읽기라고 해가지고 텍스트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제2절 존재에 대한 물음의 형식적 구조, 이것에 대해서 텍스트를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아주 기초적인 물음, 아니 기초적인 물음 그 자체입니다. 이런 물음은 그에 합당한 투명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물음 그 자체에 대해 물음을 던져본직합니다. 그럴 때 존재의 물음이 하나의 탁월한 물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물음은 일종의 찾아 나섬입니다. 모든 찾아 나섬은 찾고 있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방향을 미리 제시받습니다. 물음은 존재자를 그것에 있음이라는 사실과 그리 있음에서 인식하려는 찾아 나섬입니다. 인식하는 찾아 나섬은 물음이 향하고 있는 그것을 밝히 파헤쳐내어 규정함이기에 탐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알기 위해 물음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물음을 던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마저 던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그것에 대해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찾고 묻고 있는 것이 물음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물음은 어떤 것에 대한 물음으로서 자신에게서 물어주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것에 대한 물음은 어떤 방식으로건 어떤 것에 물음을 거는 것입니다. 물음에는 물어주고 있는 것 외에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이 속합니다. 탐구하는, 다시 말해 이론적인 물음에서는 물어지고 있는 것이 규정되고 개념화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물어지고 있는 것에는 본래 의도되고 있는 것으로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물음은 여기에서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음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세 가지 형식적인 구조 계기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위대한 철학적인 발견이고 하이데거가 펼쳐보이고 있는 철학적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방법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물음에서는 물음에서 물어지고 있는 것, 다스 게프락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음이 걸려져 있는 것으로서 다스 베프락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에서 꾀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스 에어프락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음 자체는 어떤 한 현존재, 즉 질문자의 행동 관계로서 나름의 고유한 존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행위, 그것은 어떤 한 고유한 존재자의 성격이다, 이런 말씀이죠. 물음은 그냥 그렇게 물어보거나 또한 명확한 물음 제기로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물음 제기의 고유함은 물음이 우선 먼저 언급된 물음 자체의 그 모든 구성적 특징들에서 스스로에게 투명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존재의 물음을 방금 제시한
구조 계기들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섬으로써 물음은 찾고 있는 곳에서부터 앞선 방향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존재의 의미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암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미 하나의 존재 이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재 이해에서부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물음과 그 개념으로의 경향이 자라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존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이다, 있다에 대한 이해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다, 있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개념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이해 속에 던져 있기 때문에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그 의미를 파악하고 확정해야 하는 그 지평마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는 하나의 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존재 이해, 그것을 하나의 현 사실로 설명하고 이제 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현 사실은 이제 하이데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이데거가 여기서 현 사실, 팍툼이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사물들이나 사건들이 시공간 안에 놓여 있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타자해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팩트라는 말이 지금 이제 그러한 타자해, 독일어의 타자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팩트는 행해진 것을 뜻하는 라틴어 팍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행하다라고 뜻하는 라틴어 파체레 그것의 과거 분사가 이제 팩트의 어원인 셈이죠. 하이데거가 근데 현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팍tum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현존재의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사물들이나 사건의 사실과 구분하여서 팍tum, 현 사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우리말로 할 적에는 그냥 사실이라고 쓰지 않고 현사실이라고 우리말로 옮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개념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내던져져 있음과 이 내던져져 있음을 떠맡는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 이해, 그러니까 팍툼, 현사실로서의 존재 이해가 그토록 매우 왔다 갔다 하고 어슴푸레하며 순전한 낱말적 삶의 한계에서 거의 못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평균적인 존재 이해, 그것은 비록 무규정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또 곧 하나의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학적 분석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방법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해명을 필요로 합니다. 평균적인 존재 이해에 대한 해석은 그 실마리를 형성된 존재의 개념에서부터 비로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개념의 밝은 빛에서부터, 그리고 그 개념에 속해 있는 그 밝음의 명신적인 이해의 방식에서부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존재 이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제 현상학적 방법론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는 존재에 대한 전승된 이론과 견해들에 의해서 관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러한 이론들은 지배적인 이해의 원천으로서 은닉된 채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찾고 있는 것은 비록 처음에는 전혀 파악 불가능하긴 해도 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도록 하지요. 정리 작업해내야 할 물음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존재입니다. 즉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 존재자가 각기 이미 그리에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존재자의 존재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존재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 문제의 이해에서 철학의 제1번은 어떠한 우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어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다른 존재자로 소급하는 방식으로 그 유래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듯이 물이다, 공기다, 흙이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는 따라서 존재자의 발견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나름의 고유한 제시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 즉 존재의 의미도 나름의 독특한 개념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개념성도 또한 존재자가 자신의 의미에 맞는 규정성에 이르게 되는 그 개념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다시 말해 존재자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기존 철학사에서 사용된 모든 개념들을 집어던지고 새롭게 철학의 개념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끄집어내는 개념들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일상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해가 일상적인 존재 이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존재 이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그 독일어 낱말, 그 말을 가지고 철학적인 개념 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시대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언어론적인 전환을 한 것, 그것은 명시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론적인 전환이라는 말을 얘기했지만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는 로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로서 구조가 지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개념이고 개념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일상 언어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존재 물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철학의 개념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개념성, 이것도 또한 존재자가 자신의 의미에 맞는 규정성에 이르게 되고 그 개념들과는 이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철학의 개념이 되면은 이제 다른 설명의 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존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형성하고 있고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한 존재 물음에서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은 존재자 자체라는 것이 귀결되어 나옵니다. 이 물음에서 우리는 존재자에게서 그것의 존재를 캐묻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자가 자기의 존재의 성격을 거짓되지 않게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존재자가 우선 그것이 그것 자체에서부터 존재하듯이 그렇게 접근 가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상학적 방법론, 그것을 이제 다음번에 그것을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하이데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바로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상학적으로 환원을 하고 형상학적으로 기술을 하고 현상학적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전제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존재의 물음은 그것의 물음이 걸려있는 그 존재자와 관련지어 먼저 그것으로의 올바른 접근 양식을 획득하여 앞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아주 다양한 의미로 존재한다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과 우리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관계 맺고 있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도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존재의 다양한 차원이나 영역들을 열거하면 이와 같습니다. 존재는 있다는 사실과 그리 있음, 실제, 눈앞에 있음, 존립, 타당함, 있음, 주어져 있음 등등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차원의 존재자의 영역에서 어떤 존재자를 택해 그것의 존재의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존재 물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존재 물음, 존재자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 표본을 가지고 철학적인 존재론을 풀어나가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자에서 존재의 여러 밝힘이 그 출발점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출발점은 자의적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의 존재자가 존재 물음의 정리 작업에서 일정의 우위를 점하는가 하고 있는 것을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어떤 존재자가 이러한 범례적인 존재자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우위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분명하게 제기되어야 하고 그 자체에서 티 없이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면 이 물음의 정리 작업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즉 존재에 대한 관점의 방식에 대한 설명, 의미의 이해 및 개념적 파악에 대한 설명, 범례적인 존재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능성의 준비, 그리고 이 존재자의 참다운 접근 양식의 산출 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론의 시작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관점, 어떤 것의 이해와 개념 파악, 선택, 접근 등은 물음을 구성하는 행동관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모든 이런 행동관계를 보니까 이 행동관계는 지금 물음을 구성하는 행동관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행동관계들 자체가 한 특정한 존재자의 존재 양태들입니다. 다시 말해 묻고 있는 우리들이 각기 그것인 그런 존재자의 존재 양태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존재 물음의 정리 작업이란 한 존재자, 즉 묻고 있는 자를 그 존재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물음의 구조에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존재의 물음을 묻는 일은 한 존재자 자체의 존재 양태로서 그 존재자에서 물어주고 있는 그것, 즉 그 존재에서부터 본질적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존재자, 즉 우리들 자신이 각기 그것이며 여러 다른 것 중 물음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 그 존재자를 하이데거는 현존재, 다자인이라는 용어로 파악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왜 다자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택했는지에 대한 긴 설명이 나온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분명하고 투명한 물음 제기는
한 존재자, 현 존재, 다자인을 그 존재에서 앞서 먼저 적합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제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자인. 이제 다자인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해하려면은 이 다자인에는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서 썼지만 유학 가서 현대 철학 강독을 들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이데거를 설명하면서 다자인이라는 것은 번역도 하지 않고 그냥 다자인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다자인이 뭔지 한 학기 내에 그 다자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강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왜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다자인이라고 썼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현존재라고 일본어로 번역이 된 것이 그대로 넘어와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경우 현존재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하이데거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기에 있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쓴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거기에, 존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에, 존재의 마당, 존재 밝힘의 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다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잠깐 이제 풀었습니다. 이 다자인, 이 개념은 본래 크리스티안 볼프가 한 존재자의 실제, 있음, 현실 등을 뜻하는 용어로서 이제 중세의 용어인데 그것을 독일어로 옮기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다자인이라는 용어는 이제 본래 라틴어 엑시스텐시아를 독일어로 옮긴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엑시스텐시아와 에센시아라고 하는 두 개념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엑시스텐시아는 독일어로 다자인이라고 번역하고 에센시아는 독일어로 소자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센시아는 소자인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보통은 본질로라고 번역합니다. 에센시아는 한 존재의 본질, 소자인, 그걸 우리말로 푼다면 글이 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낱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라틴어에서 넘어온 건데 라틴어로 넘어온 것을 이제 독일어로 어떻게 옮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 개념상, 그러니까 엑시스텐시와 에센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의 무차별적으로 통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개의 존재자는 모두 무차별적으로 엑시스텐시아와 에센시아라는 존재 구성 계기를 갖는 것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철학에서.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인간만 그 존재 양식의 관점에서 다른 존재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만의 독특한 그 존재를 규정하고 그것을 이름하기 위해서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용어를 딴 사람이,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동시대에 사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다자인이라는 용어하고 하이데거가 쓰는 다자인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철학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도 그겁니다. 왜 딴 사람들은 다자인을 이렇게 쓰는데 하이데거는 이런 의미로 쓰느냐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하이데거가 쓰는 이 다자인이라는 용어가 현대 철학을 각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어쨌든 인간이 그 존재 양식의 관점에서 그 밖에 다른 존재자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로써 하이데거는 이 다자인은 용어를 특출난 존재 방식을 지닌 인간에게만 한정시켜서 이 용어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종래의 이 용어가 갖고 있는 무차별적인 의미는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존재자에 귀속시켜서 그것을 하이데거는 눈앞에 있는 것, 포한데네스,
또 그것의 존재 방식을 눈앞에 있음 vorhanden height 내지는 눈앞에 존재 vorhanden Sein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칭하면서 지칭합니다. 여기서는 우선 간략하게 존재의 인간 본질과 연계된 관련된 또는 동시에 인간 현존이자 그 자체의 개방성, 그 개방성의 마당을 거기에 다라고 해서 다 자연인 것입니다. 그것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하이데거가 선택한 용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 자연. 현존제는 존재 밝힘의 자리이며 존재자의 한가운데서 존재가 존재를 해서 거기에 다 있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한 개념의 출생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관계된 중요한 개념들 중에 있는 건데, 이제 순환론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데거의 이 존재 물음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순환론중이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의 얘기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면 그것은 명백한 신앙 논증 아니겠는가 하고 혹자는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존재자를 그 존재자에 있어 규정해야 하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비로소 제기하기를 원하는 한 이것은 원석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물음의 정리 작업을 위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데려와야 할 그것을 이미 전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원리 탐구의 분야에서는 순환론중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이해 제기는 탐구의 구체적인 길을 고려하는 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이의 제기는 존재 이해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탐구의 장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을 막을 뿐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순환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존재자가 그 존재에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는 분명 지금까지의 그 모든 존재론에서 사실 전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서가 아닙니다. 즉 찾고 있는 그것으로서가 아닙니다. 존재를 전제함은 존재에 대한 앞선 관점 취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존재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앞에 주어져 있는 존재자를 그 존재에서 잠정적으로 분류 파악하는 식으로 그런 식인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분류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이러한 주도적인 관점 취득이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평균적인 존재 이해에서 자라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 이해가 결국에는 현존재 자신의 본질 구성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거기에서부터 명제 추론을 연역해내는 어떤 한 원칙의 정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 제기에는 도대체 순환론중이 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의 대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역적인 근거 제시가 아니라 근거를 파헤쳐 내어서 제시함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의 중요 개념으로서 본질 구성틀이라고 하는 거, 구성틀, Wesensverfassung.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아주 많은 새로운 개념들을 철학 용어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주의의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본질 구성 틀, Wesensverfassung. 하이데거는
구성틀, 페어파송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처럼 다른 낱말과 합성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구성틀, 자인스 페어파송, 그 다음에 근본 구성틀, 그룬트 페어파송 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성틀, 페어파송은 본질적인 구조와 그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틀을 의미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구조, 그 다음에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는 순학 논증 같은 것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어지고 있는 것, 존재가 한 존재자의 존재 양태로서의 물음과 기이하게 뒤로 또는 앞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음이 물어지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존재의 물음의 가장 고유한 의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것입니다. 즉 현존재의 성격을 띤 존재자는 존재의 물음 자체와 하나의 이미 탁월하기까지 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이로써 한 특정 존재자의 존재 우위가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존재 물음에서 물음이 걸려있는 것의 역할을 해야 할 법례적인 존재자가 앞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는 현존재의 우위도 증명되지 않았고 1차적으로 물음에 걸려야 할 존재자로서의 그의 가능한 또는 필연적인 역할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현존재, 인간 현존재의 우위와 같은 것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셈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중요 핵심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물음의 출발점, 현존재. 그렇다면 존재의 물음의 출발점이 된 존재자는 어떤 존재자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존재와 시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특정한 존재자가 법례적 존재자로서 우선권을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존재 물음의 정리 작업은 존재에 대한 관점의 방식에 대한 설명, 의미의 이해 및 개념적 파악에 대한 설명, 법례적 존재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능성의 준비, 그리고 이 존재자의 참다운 접근 양식의 산출 등이 요구된다고 하이데거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물음을 구성하고 있는 행동관계들이며 이 행동관계는 어떤 한 특정한 존재자, 즉 묻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존재 양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자만이 이제 그 법례적인 존재자가 될 수가 있다. 물음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존재 물음에서 물음이 걸려야 할 법례적인 존재자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존재자다라고 하는 귀결이 나오는 셈이죠. 존재의 이해 속에 움직이며 여러 다른 가능성 중 물음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를 말합니다. 이런 존재자가 바로 다자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을 이해하려면은 이 다자인이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일종의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인이라는 개념을 우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이 존재와 시간에서는 주체, 주어,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전부 다자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존재를 이해하는 인간으로서 존재의 거기에 존재가 밝히 드러나는 장소로서 존재의 다, 자인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자인이라는 개념, 그것을 제가 따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중세 용어의 독일어 번역이 바로 다자인이라는 건데, 엑시스텐시아에 대한 번역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번역이 그것이 다자인입니다. 엑시스텐시아라고 하는 이 중세 용어는 존재자의 실제, 있음, 현신 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칸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 끌어들이는 게 에센시아입니다. 에센시아는 존재자의 본질을 의미할 때 이걸 썼습니다. 근데 독일어로는 이걸 소자인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가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그리스어로 전수되어 왔죠. 그 다음에 이것이 라틴 문화권으로 가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됐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것을 이제 라틴어로 철학을 배우다가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어로 처음으로 철학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칸트인 겁니다. 칸트가 처음으로 독일어로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독일어로 책을 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순수이성 비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다자인, 소자인 이런 독일어 개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엑시스텐시아 자리에 다자인을 쓰고 에센시아 자리에 소자인을 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로 철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는 많은 철학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몽땅 다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어로서의 한문 또는 일본어로서의 한문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밥이 탈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근대 철학이 형성이 되면서 독일이 철학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은 뭐냐? 바로 칸트가 등장한 뒤 아닙니까? 칸트가 등장하고 헤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관념이 현대 철학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철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려면은 우리말로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이 철학 개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독일어로 철학하려고 했던 하이데거의 이 의도, 존재와 시간은 바로 완벽하게 독일어로 철학하려고 하는 그 시도의 완성품인 것입니다. 이 개념상은 그러니까 엑시스텐시와 에센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에 무차별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자는 모두 무차별적으로 엑시스텐시아,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과 에센시아,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존재 양식의 관점에 주목하여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특출난 존재 방식을 지닌 인간, 이 존재를 이해하는 인간에만 한정시키고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다자인이라는 의미를 쓰기 때문에 기존의 용어하고는 다른 의미를 띠는 것입니다. 예. 기존의 무차별적인 의미는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존재자에 귀속시켜서 그것을 눈앞에 있는 것, 소위 말하는 후안덴에스, 그것의 존재 방식을 눈앞에 있음, 후안덴 하이트, 내지는 후안진 자인으로서 하이데거는 이제 기존의 엑시스텐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다자인, 현존재는 하이데거가 존재의 인간 본질과 연관된 관련과 또한 동시에 인간 현존재가 그 자체의 존재의 개방성, 거기에와의 본질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 용어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존재의 밝힘의 자리이며 존재자의 한가운데서 존재가 존재로서 거기에 있게 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이데거는 독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볼 적에 이제 여러분들 분들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의미에 부여된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낱말, 언어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예술가들은 바로 자기가 이해한 것을 화가들은 그것을 이미지, 저는 그것을 이제 기림이라고 하는데 기름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개념, 낱말로 표현하려고 그랬지만 예술가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인들은 시로 표현하죠. 그런데 화가들은 뭐로 표현합니까? 기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뜻, 그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브룩헬이 보여주고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존 게스트가 아메리카의 진보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또 이러한 여신을 그려냈습니다. 예. 이제 비판자 측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 그것은 이제 대충 제가 이미 텍스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순환 논증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자 측의 입장,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자를 그 존재에 있어 규정해야 한 후에야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는 물음의 대답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이제 순환 논증의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그 존재의 존재자를 규정할 것이기에 때문에 이미 존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순환 논증이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 측의 입장을 본다면은 존재자가 그의 존재에서 규정될 수 있지만 이때에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자를 그의 존재에서 규정할 때에 잠정적으로 분류 파악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평균적인 존재 이해, 거기에서부터 앞선 관점 취득을 하고 그것으로 개념 정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하는 존재 이해는 결국에는 현 존재 자신의 본질 구성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존재의 물음의 대답은 연역적인 근거 제시가 아니라 근거를 밝히 파헤쳐내어 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순환 논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순환 논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존재 이해를 보면은 그런 것이 모두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다고 이제 하면은 이제 하이데거의 제자로서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허버트 마쿠제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읽으면 헤르베르트 마쿠제죠. 마쿠제는 1898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세상을 떠났지요. 하이데거의 제자로 있었는데 유태계이기 때문에 1933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 마쿠제가 낸 대단한 역작이 뭡니까? 1차원적 인간입니다. 1차원적 인간은 이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다스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이제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해에 매몰돼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을 보듯이 그들이 이 세상을 해석하듯이 그들이 사회를 보듯이 그들이 철학을 하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것을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결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전제와 시간에서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지식인들, 학자들, 정치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치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히틀러로 인해서 2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계가 초토화된 그런 연후에 이제 그러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거기에 등장한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쿠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쿠제는 바로 하이데거 영향을 받아서 1차원적인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성과 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까지 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하이데거를 든 거,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20세기를 각인한 많은 철학적인 흐름, 그 흐름 중에서 마쿠제를 들었지만 마쿠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구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와 시간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철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이데거와 더불어 20세기를 이해하면서 21세기 새로운 세기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21세기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할 새로운 세기는 우리한테 다른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철학 강의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20세기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지구별을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 시대의 지구 생명학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